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조용한 형광등 복도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매일 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이곳을 통해 수조 달러가 유입되고 유출된다. 바로 역환매 조건부 매입 리버스 레포 시설이다. 음모론도 아니고 금괴로 가득 찬 비밀 금고도 아니다. 월스트리트의 많은 이들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할 만큼 난해한 금융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조용히 글로벌 금융계에서 가장 강력한 레버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2조 달러 이상의 현금을 관리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글로벌 금융의 비밀스러운 측면, 여러분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돈을 형성하는 시스템의 일부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꼭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현대 경제학에서 가장 기묘한 금융 미스터리 중 하나를 밝히겠습니다. 리버스 리포 위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리포 레포 시스템 자체를 해독해야 합니다. 리포는 환매 약정 (Repurchas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리포를 금융기관을 위한 전당포라고 상상해 보세요. 은행이나 더 흔히 머니마켓 펀드가 다른 기관, 주로 연방준비제도나 대형 은행에 현금을 대출하고 대가로 담보, 보통 미국 국채를 받습니다. 다음 날 그 담보는 약간 더 높은 가격에 재매입됩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이자 또는 수익률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의 배관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단기 대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고 아무도 빌리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때 역환매 조건부 채권이 등장합니다. 이 경우 연준이 민간 기관으로부터 국채를 담보로 제시하며 하룻밤 동안 현금을 차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무해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결국 금융 주체들 사이의 일상적인 자금 이동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23-2024년 기준으로 역환매 조건 부매입 시설은 2조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연준에 예치되어 이자를 받는 자금입니다. 이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같은 구명 보트에 올라타려는 것과 같은 금융적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이 위기의 뿌리는 팬데믹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연방준비제도는 역사적인 양적 완화 물결을 일으키며 채권, 모기지 담보증권,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돈을 찍어냈다. 이로 인해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이 넘쳐 흘렀고 지나치게 많은 유동성이 발생했다. 머니마켓 펀드와 금융기관들은 갑자기 안전하게 예치할 곳 없는 현금의 바다에 빠져버렸다. 단기 국채와 상업 어음의 수익률은 실질적으로 제로에 가깝거나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연준은 역환매 조건부 채권 (RRP) 시설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했다. 금융 시스템의 초과 유동성을 하룻밤 동안 흡수하는 대신 소액의 이자 (RRP) 금리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안전 밸브 역할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 안전 밸브는 블랙홀로 변모했다. 2023년 중반까지 미국 내 거의 모든 주요 머니마켓 펀드가 이를 이용했다. 연금 펀드, 뮤추얼 펀드, 심지어 외국 중앙은행들까지 몰려들었다. 모두가 연준에 안전하게 현금을 예치하고 싶어 했다. 일시적 조치로 시작된 것이 수조 달러 규모의 영구적 주차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연준이 이 모든 현금을 흡수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퇴치를 위해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연준은 이 모든 예치금에 대해 매달 수십억 달러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아이러니한 반전이었다. 한때 허공에서 돈을 창조했던 바로 그 중앙은행이 이제는 트럭으로 실어 나르듯 돈을 잃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더 위험하고 더 오해받고 있다. 그토록 많은 돈이 연준의 역환매 조건 부채권 (RRP) 시설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경제를 통해 순환하지 않는다. 이는 동결된 유동성이다. 대출되거나 소비되거나 투자될 수 없는 돈이다. 마치 누군가 글로벌 금융의 혈류에서 2조 달러를 뽑아 금고에 가둔 것처럼 느껴진다. 이미
규제 강화로 대출을 꺼리던 은행들은 더욱 신중해졌다. 단기 자금 조달의 생명선이었던 리포 시장은 점차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도 금융 시스템 일부에서 디플레이션 압박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유동성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사라졌다. 채권 시장은 불안정해졌다. 재무부는 꾸준한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졌다. 예전엔 활발한 활동으로 윙윙거리던 금융 파이프는 이제 공허한 메아리만 울렸다. 분석가들은 이를 역환매 조건부 채권 함정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연준에 너무 많은 자금이 묶여 오히려 전체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이는 연료가 넘쳐나는 자동차 엔진과 같다.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멈춰버린다. 그런데 왜 기관들은 수조 달러를 대출하거나 경제에 투자하기보다 연준에 맡겨두는 걸 선호할까? 그 답은 신뢰에 있다. 여러 차례의 은행 파산, 유동성 위기, 시장 충격 이후 주요 플레이어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 연준에 자금을 맡기는 것은 위험이 없다. 시장에 대출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현대 금융의 역설이다. 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 고안된 바로 그 메커니즘이 이제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예전에는 머니마켓에 현금이 쌓이면 결국 대출로 돌아가 기업 확장, 인프라, 투자를 촉진했다. 오늘날 그 흐름은 막혀 있다. 연준은 사실상 민간 부문과 자본을 놓고 경쟁하며 승리하고 있다. 역환매 조건부 채권, 리버스 리포, 시설에 예치된 1달러마다 경제에 유통되지 않는 1달러가 생기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이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숨겨진 통화 긴축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더 깊은 층위가 존재하는데 바로 금융기관 자체의 심리를 파고든다. 역환매 조건부 채권 위기의 핵심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두려움에 관한 것이다. 거래 상대방 위험에 대한 두려움, 규제에 대한 두려움,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말이다. 인플레이션부터 전쟁, 정치적 불안정까지 연준의 역환매 조건부 매입 창구는 궁극의 안전지대가 되었다. 그러나 안전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가만히 있는 2조 달러는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동결된 기회, 활용되지 못한 성장, 그리고 역설적으로 과거 위기를 초래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체계적 불균형을 의미한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돈이 움직임을 멈출 때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역환매 조건 부채권 시설은 신중함의 모범처럼 보인다. 금융기관에 위험 없는 현금 보관처를 제공하고 단기 금리를 안정시키며 연준이 통화정책 통제력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그 평온한 표면 아래에는 위험한 역설이 도사리고 있다.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바로 그 장치가 불안정의 숨은 원천이 된 것이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보자. 모두가 동시에 안전을 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현금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기업, 가계, 정부를 통해 순환하며 성장을 촉진한다. 그러나 수조 달러가 연준의 역환매 조건 부매입 시설에 갇히면 윤활유는 접착제로 변한다. 금융의 생명선인 유동성이 중앙은행 금고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대출, 모기지, 투자를 통해 순환해야 할 돈이 결국 가만히 방치되어 몇 베이시스 포인트의 이자만 벌어들이게 된다. 이것이 현대 통화정책의 조용한 역설이다.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경제를 긴축한다고 주장하는 동안 실제로는 새로운 불균형, 즉 유동성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시각화해보자. 경제를 강으로 상상해보라.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역환매 조건 부채권 시설이라는 댐을 쌓는다. 처음에는 대미 수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홍수를 막는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물, 즉 현금이 유입되면서 저수지는 커지는 반면 하류의 강은 마르기 시작한다. 농작물, 기업,
신용시장, 소규모 투자자들이 시들기 시작한다. 대미물을 막는데 너무 성공한 것이다. 이제 이 현상을 2조 달러 규모로 확대해보자. 유감스럽게도 여기서 진짜 위험이 시작된다. 매일 밤 수조 달러가 역환매 조건 부매입 시설로 유입될 때마다 연준은 사실상 민간 부문으로부터 차입하는 셈이다. 이는 최근 금리 기준으로 약 5.3%의 이자를 연방준비제도가 그 돈에 대해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조 달러에 대해 이는 블랙록, 뱅가드, JP모건의 머니펀드 같은 대형 금융기관의 연방준비제도가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허공에서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역환매 조건 부채권에 이자를 지급할 때 그것은 자체 수익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미국 재무부로 귀속되므로 이는 정부의 수입 감소로 이어집니다. 2023년 연준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 수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주로 이러한 이자 지급 때문이었습니다. 즉, 납세자의 돈이 간접적으로 월가의 안전 추구 욕구를 보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회계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 측면입니다. 기관들이 역환매 조건 부채권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수록 그들은 이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를 비상수단이 아닌 영구적인 장치, 즉 위험 제로에 보장된 무료 수익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는 금융적 중독과 같다. 현금을 연준에 맡겨 위험 없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중소기업에 대출하거나 회사채를 사겠는가? 결국 경제학자들이 은폐된 금융 억압이라 부르는 현상이 발생한다. 자본이 혁신을 촉진하기보다 안전한 자산에 숨는 유인을 받으면 생산성은 둔화되고 임금은 정체되며 경제는 위험 회피적 성향을 띱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위험 회피는 불안정을 양산하는데 시스템이 중앙은행의 안전망에 지나치게 의존해 그것 없이는 기능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환매 조건 부채권 시설은 전통적 정책 수단이 아닌 인센티브의 은밀한 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관리하는 일종의 그림자 중앙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더욱 암울해지는 지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머니마켓 펀드에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연준이 이 펀드들의 이자를 지급할 때 사실상 미국 재무부와 직접 경쟁하는 셈입니다. 재무부와 연준 모두 동일한 투자자 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정부의 한 부서가 다른 부서와 현금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연준은 단기 오버나이트 금리를 제공합니다. 재무부는 장기 채권을 제공합니다. 역환매 조건 부채권, RRP. 시설이 지나치게 매력적이 되면 투자자들은 재무부 단기 채권에서 자금을 빼내 대신 연준에 예치합니다. 결과는 재무부가 채권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최근 몇 달간 미국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했습니다. 주요 딜러들은 미판매 채권을 강제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도 연준은 바로 그 채권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수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순환적 부조리다. 정부 차입을 지원해야 할 중앙은행이 의도치 않게 이를 밀어내고 있다. 연준이 시스템을 통제하려 할수록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뒤틀린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투자자들조차 이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거의 모른다. 인플레이션이나 GDP 성장률처럼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는다. 연준 대차대조표 깊숙이 묻혀 조용히 글로벌 유동성 흐름을 뒤에서 형성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역환매 조건 부매입 RRP 시설은 경고 신호다. 시스템의 단기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이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곳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이는 금융계의 비축 현상으로 심각한 기능 장애의 증상이다. 시장은 균형 속에서 번성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대출을 원할 때는 반드시 차입자가 존재해야 한다.
모두가 안전을 추구할 때는 반드시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이 있어야 한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위기가 뒤따른다. 이런 의미에서 역환매 조건 부채권 시설은 단순한 금융 도구를 넘어선다. 공포의 지표인 셈이다. 사용량이 높아질수록 시스템은 더욱 불안해진다. 그렇다면 그 공포가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 기관들이 역환매 조건 부채권 사용을 중단하고 자금을 한꺼번에 회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그때 우리는 미지의 영역에 진입한다. 단기 시장을 하룻밤 사이에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 유동성을 고갈시켰던 동일한 메커니즘이 갑자기 둥문을 한꺼번에 여는 것처럼 유동성을 급증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격변할 수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거나 폭락할 수 있으며 은행들은 2019년과 2008년 리포 위기 때처럼 담보와 준비금 관리에 다시 한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즉, 역환매 조건 부매매 시설은 단순히 자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긴장을 저장하고 있으며 다음 큰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역환매 조건 부채권 시설의 진정한 위험을 이해하려면 조류가 바뀌고 연준에 예치된 자금이 실물 경제로 다시 흘러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논의해야 합니다. 인위적인 안정성에 기반한 모든 시스템은 결국 한계점에 도달하기 마련입니다. 역환매 조건 부채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거의 2년 동안 머니마켓 펀드들은 인플레이션과 변동성으로부터 안전을 찾아 수조 달러를 연준의 당일 금고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은 영원히 묶여 있지 않습니다. 들어온 만큼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2008년 이후 유동성 시장에서 가장 격렬한 변화 중 하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 리포 시설의 원래 목적을 되짚어 봅시다. 이는 영구적인 수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기 금리 통제를 위한 임시 수단으로 고안됐다. 은행의 유동성이 과잉되고 국채 수익률이 제로에 가까워지면 연준은 목표 금리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배출구를 제공했다. 간단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설이 금융 시스템의 핵심 기둥이 됐다. 단순한 안전 밸브가 아니다. 배관 시스템의 일부다. 머니마켓 펀드는 이를 의존한다. 기업들은 간접적으로 이용한다. 글로벌 은행들조차 이를 기준으로 단기 차입 금리를 책정한다. 따라서 수조 달러가 이동하기 시작하는 날, 예를 들어 국채 수익률이 충분히 높아져 매력적으로 보일 때, 이는 단순한 유동성 이동이 아니라 자본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상상해보라. 1조 달러가 역환매 조건 부채권 시설을 떠나 하룻밤 사이에 국채 단기 채권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모습을. 무해해 보인다. 결국 여전히 금융 시스템 내부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이동이 연준의 부채는 줄어들고 재무부 차입은 급증한다는 의미다. 수익률이 급격히 요동칠 수 있다. 단기 자금 시장이 마비될 수 있으며 연준은 다시 한번 질서 회복을 위해 허둥대게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미 더 작은 규모의 사례를 목격한 바 있다. 특히 2019년 9월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에서 갑작스러운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다. 당일 대출 금리는 단 하루 만에 2%에서 10%로 치솟았다. 원인은 준비금에 묶인 과도한 현금과 국채 결제 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현금이 너무 적었던 복합적 상황이었다. 익숙하지 않은가? 2019년 리포 위기는 연준이 거의 즉각적으로 시장에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강요했다. 이는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안정적 메커니즘이 얼마나 빠르게 역효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 전조였다. 현재로 돌아와 보면 위험은 훨씬 커졌다. 역환매 조건 부채권, RRP, 시설 규모는 당시 전체 환매 시장 규모보다 10배나 커져 갑작스러운 해제 시 2019년 사태를 압도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연준은 이미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 2024년 초, 재무부가 당기 채권을 대량 발행하자 역환매 조건 부채권 시설 사용 규모는
2조 달러 이상에서 7천억 달러 미만으로 급감했다.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였지만 실상은 시스템의 민감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채 수익률의 작은 변동만으로도 대규모 자금이 유출되었고 이 유출은 단기 시장에 충격을 전파했다. 이 역학관계를 생각해보라. 자금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면 단기 금리가 급락해 연준의 긴축 정책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너무 느리게 빠져나가면 재무부가 채권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다. 어느 쪽이든 순조로운 탈출구는 없다. 연준은 일부 경제학자들이 역환매 조건 부채권 함정이라 부르는 상황에 갇혔다.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자산 축소 등 연준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이 시설에 머물고 있는 수조 달러의 자금 유인 구조를 바꾼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유동성이 시장에 넘쳐 흐르고 너무 느리게 움직이면 자금이 정체되어 신용 창출이 위축된다. 이것이 궁극적인 아이러니다. 경제에 대한 미세 조정을 시도하던 연준은 자신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셈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복잡한 요소가 추가된다. 글로벌 전염 효과다. 해외 중앙은행, 국부펀드, 다국적 기업들은 모두 미국 리포 시스템과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미국 내 유동성 조건이 갑작스럽게 긴축되거나 완화되면 그 파장은 런던에서 싱가포르, 도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로 퍼진다. 역환매 조건 부채권 시설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한 시장에서는 담보 부족을, 다른 시장에서는 과잉을 초래해 통화 변동성과 자본 유출을 촉발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2023년 말 역환매 조건 부채권 사용량의 급격한 감소는 엔화와 달러 유동성과 밀접하게 연동된 중국 위안화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자금 조달 시장의 충격을 예상하며 방어적으로 자본을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위험한 이유는 대중이 이를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들은 리포 운영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시설에서 1조 7천억이 사라진 이유를 설명하는 바이럴 차트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용한 움직임이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좌우한다. 그리고 여기서 현실 세계의 영향이 드러난다. 유동성이 갑자기 고갈되거나 범람하면 시장이 반응한다. 모기지 금리가 요동친다. 기업 차입 비용이 하룻밤 사이에 변한다. 연금 기금의 안정성이 흔들린다. 역환매 조건 부채권 시설을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상관없다. 이 시설은 당신의 월세, 퇴직연금, 심지어 직장 안정성까지 좌우한다. 일반인에게는 변동성, 불확실성, 혼란으로 나타난다. 한 주에는 신용이 쉽게 느껴지다가 다음 주에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는 전체 금융 시스템이 이제 단기적 신뢰 위에 구축되었고 그 신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잠시 시야를 넓혀보자. 역환매 조건 부채권 시설이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는 2008년 이후 세계가 진정으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들은 시장 내 자연스러운 신뢰를 인위적 안정성, 저금리, 유동성 공급, 끝없는 개입으로 대체했다. 역환매 조건 부채권 시설은 바로 그 동일한 철학의 최신 표현일 뿐이다. 자금 흐름을 통제하면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중앙은행의 미시적 관리에 의존할수록 회복 탄력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부터 2019년 리포 금리 급등, 2020년 팬데믹 공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수없이 목격했듯 취약성은 항상 드러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날이 오면 역환매 조건 부채권 시설은 시스템을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킬 것이다. 이는 안전망이 아니라 우리 통화 세계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인위적인 균형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음 금융 충격은 인플레이션이나 주택 버블이 아니라 수조 달러가 잠들어 다음 각성을 기다리는 연준, 대차대조표의 이 조용한 구석에서 올지도 모른다. 불편한 진실은 이렇다.
역환매 조건 부채권 RARP 시설은 단순히 연준 대차대조표의 기술적 각주가 아니다. 이는 화폐 자체가 교환 수단에서 정책 무기로 변모한 상징이다.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금융 혁신과 마찬가지로 그 대가는 항상 권력의 레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들에게, 즉 일반 시민, 저축자,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가장 무겁게 떨어진다. 그 대가를 이해하려면 역환매 조건 부채권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부터 살펴보자. 번영을 창출하지도,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그 기능은 단순히 돈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경제 내에서 순환될 수 있었던 수조 달러를 주차시키는 셈이죠. 마치 인체에서 혈류를 얼어붙게 한 뒤 환자가 왜 추위를 느끼는지 의아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준에 예치된 2조 달러는 실현되지 못한 잠재적 신용, 투자, 지출을 상징합니다. 그곳에 주차된 모든 달러는 안전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달러는 중소기업에 대출되지 않고 공장 건설에 사용되지 않으며 혁신에 투자되지 않는 달러이기도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무활동에 보상을 주고 위험 감수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팬데믹 이후 회복이 이토록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산 가격은 회복되었고 기업 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임금은 정체되었고 중소기업은 신용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스템에 투입된 유동성은 결코 메인 스트리트, 일반 경제에 도달하지 못했다. 금융상품, 펀드, 역환매 조건 부채권, RRP 같은 시설에 갇혀버린 것이다. 이러한 역학은 위험한 착시를 만들어낸다. 서류상으로는 유동성이 풍부하다. 수조 달러가 머니마켓에 떠다니고 수익률은 안정적이며 금리는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유동성이 불활성화되어 연준과 대형 기관 사이의 순환고리에 갇혀 실물 경제를 완전히 우회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기에도 일반 미국인들은 더 가난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통화 정책으로 창출된 유동성은 고르게 흐르지 않습니다. 이미 자본을 보유한 이들 사이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집중됩니다. 한편 화폐 유통 속도, 즉 돈이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는 속도는 계속 떨어집니다. 이 하락은 다른 모든 이들의 기회를 잠식합니다. 그러나 더 미묘한 결과가 하나 더 있는데 이는 현대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줍니다. 역환매 조건부채권 RRP 시설은 연준이 단기 금리를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위험을 집중시킵니다. 돈이 단일 기관의 일상적 운영에 의존하게 되면 시스템적 신뢰는 기관적 신뢰로 대체됩니다. 사람들은 시장을 믿지 않게 됩니다. 연준을 믿게 되는 거죠. 상황이 평온할 때는 괜찮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처럼 중앙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그 의존성은 취약점으로 변합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연준의 배관 시스템이 매일 밤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사소한 기술적 장애, 사이버 공격, 심지어 정치적 오판 하나만으로도 수조 달러의 유동성이 얼어붙을 수 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반이 얼어붙으면 그 위에 구축된 모든 것, 통화, 대출, 파생상품, 심지어 급여 시스템까지 이 충격을 받는다.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2008년 위기는 리포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신뢰가 조금 무너지면서 시작됐다. 은행들이 수년간 받아들여온 담보의 가치를 갑자기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작은 균열이 전 세계 금융 붕괴로 이어졌다. 지금의 차이는 시스템이 더욱 중앙 집중화되고 자동화됐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를 미래로 이끈다. 기술이 통화 정책과 융합되면서 현금, 신용, 코드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역환매 조건부 채권 RRP, 시설, 연준의 대차대조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같은 미래 도구들은 모두 동일한 진화의 일부로 완전한 유동성 통제를 향한 움직임이다. 이론상 이는 안정성을 제공한다. 실제로는 다른 것을 제공한다. 가시성과 권력이다. 모든 달러를 추적할 수 있고
모든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화폐에 대한 통제는 행동에 대한 통제가 된다. 연준은 세금 정책을 정하거나 발언을 규제하지는 않지만 화폐는 이 둘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능력은 정부조차 완전히 행사하지 못했던 차원의 권력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역환매 조건 부채권, 리버스 레포, 이 그 큰 그림과 조용히 연결된다. 이는 전 세계에 프로그래밍 가능한 유동성을 가진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자금 흐름을 전등 스위치처럼 켜고 끌 수 있는 시스템을 말이다. 이는 중앙은행의 미래를 위한 개념 증명이다. 하지만 개인인 당신에게로 돌아가 보자.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저축, 투자, 미래에 어떤 의미인가? 첫째, 변동성이 이제 구조적이라는 뜻이다. 금융 시스템은 더 이상 호황과 불황의 유기적 주기로 운영되지 않는다. 정책 주기로 운영된다. 연준 전략의 모든 변화는 모든 자산군의 충격파를 보낸다. 주식, 채권, 부동산 모두 동일한 유동성 리듬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이는 분산 투자를 어렵게 하고 리스크 관리를 복잡하게 하며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을 거의 쓸모없게 만듭니다. 둘째, 이는 저축자들이 계속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역환매 조건 부채권, 리버스 리포. 같은 시설은 단기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자산 가격을 높게 유지하여 이미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들에게 이익을 주면서 현금 보유자의 구매력을 잠식합니다. 이는 내일을 위해 저축하는 이들로부터 내일을 담보로 차입하는 이들로의 무음의 부의 이전이다. 마지막으로 이는 재정적 또는 기타 형태의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스템이 중앙 집중적 통제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이탈하는 것은 점점 더 실현 불가능해진다. 이는 파멸이 불가피하다는 뜻이 아니다. 인식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가장 큰 위험은 역환매 조건 부채권, RRP.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는 태도다. 진실은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매월 급여,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식료품 구매비 하나하나가 유동성에 보이지 않는 기계에 의해 형성된다. 연준이 균형의 기술을 완벽히 구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역사는 어떤 기관도 자신의 복잡성이 초래하는 결과를 영원히 능가할 수 없음을 가르쳐준다. 결국 모든 통제 장치는 실패한다. 그리고 실패할 때 담보가 아닌 신뢰 위에 세워진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리버스 리포 시설은 기술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현대 금융에 더 깊은 결함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안정성을 안전으로, 개입을 지혜로 오해해왔다는 점을 말이다. 이는 단순히 수조 달러와 일시적 예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 최강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경고다. 따라서 유동성, 홍수,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시장이 이유 없이 요동치는 모습을 목격할 때 이는 혼돈이 아님을 기억하라. 점점 더 불균형해지는 시스템을 세워두려는 기관이 연출한 안무다. 문제는 최고의 무용수조차 결국 리듬을 잃는다는 점이다. 그럴 때면 모두를 위한 음악은 멈춘다.